안녕하세요. 전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전 전문대를 나와서 작은 중소기업 격리를 하다가 선배 언니들이 시집가서 출산하면 다시 재취업이 안 되는 걸 보고 피부 미용이라는 기술을 배우고 재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늙은 나이에 기술을 배우다 보니 손님들이 얼굴만 보고 경력이 있는 줄 알고 잘하겠네, 잘 부탁한다고 하면서 제가 관리를 하면 표정이 별로 안 좋게 변하는 경우도 있어서 자신감이 너무 떨어지고 있었는데요. 하루는 저희 샵에 진상 손님이 오신 거예요. 결국에는 다른 직원들이 진상 손님 하고 싶지 않다며 서로 미루다 결국 제가 관리를 하게 되었어요. 워낙 경력자 선생님이 관리해도 온갖 트집을 잡아서 서비스를 받거나 추가 관리 받으러 오는 손님으로 유명했죠. 그러다 보니 긴장돼서 평소보다 더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다 누워서 봤던 손님이 벌떡 일어나서 저한테 못 받겠다며 자기가 여기 샵에서 어떤 손님인데 이런 초짜한테 자기를 맡기냐며 언성을 높이고 화를 내시는데 눈물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결국 원장님이 오셔서 수습하셨는데요. 자꾸 이런 일을 겪으니 힘들게 재취업을 하게 됐는데 진상 손님을 만날까봐 너무 무섭고 힘들게 선택한 길인데 이렇게 그만둬야 되나 싶다가 아니면 버텨야 되나 고민이 돼서 사연을 보내요. 네, 사연 속 고민 잘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강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인드 교육 전문 강사 박민정입니다. 저도 청취자님처럼 피부 관리사인데요. 그리고 저희 남편도 서비스 외 종사해서 사연은 듣는 내내 너무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일면 진상 손님이나 가치 손님 때문에 얼마나 힘들지 알겠더라고요. 저도 예전 직장에서 점장으로 있었을 때인데요. 점장 실장은 진상 전담반이라고 부를 정도로 많이 겪어봤어요. 오늘하는 제 업무보다는 사상건건 퍼플랜 거는 손님이나 직급 높은 사람들한테 받으려는 손님을 이해시키는 일을 하느나 전화를 한 사람에게 열통도 넘게 해본 적도 있어요. 그땐 제가 피부관리사가 아니라 전화 상담원이나 해결사를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짐사 손님들은 결국 그 컴플레인을 해결해줘도 또 다른 말도 안 되는 일로 컴플레인을 걸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전식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서비스업에 있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서 청취자님 사연이 더 안타깝게 드네요.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고민일 것 같습니다. 네, 청취자님처럼 저처럼 서비스업에 종사하다 보면 정말 쉽게 갑질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요. 현정 씨는 택배 자주 시키나요? 네, 시간이 없어서 직접 매장에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다 보니까 자주 택배 배송이 와요. 네, 요즘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으로 구매를 더 많이 하는 시대죠. 정말 전 택배 기사님한테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이렇게 내 편의를 위해서 택배를 집까지 배달시켜주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조건에 맞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아파트 택배 갑질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세종시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택배 기사에게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받으려다가 갑질 논란이 된 후 보증금과 월 사용료를 낮추기로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하물며 이 아파트에서는 인테리어 공사업체에서 되어서도 카드키 보증금 30만 원, 엘리베이터 사용료 10만 원을 공사 기간 내에 내도록 했어요. 그래서 갑질 아파트로 인식하게 되어 크게 이슈가 되었죠.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기사 보고 왜 저렇게까지 택배 기사님들한테 저러지 했어요. 이렇게 어느 곳에나 나타날 수 있는 게 갑질인데요. 그럼 사람들은 이렇게 갑질을 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글쎄요. 오늘 마인드 강연은 경제발전과 욕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갑질이 왜 경제성장과 욕구와 연관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네, 정말 궁금하네요.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빠른 경제 성장을 보이면서 사람들의 욕구도 같이 성장했죠. 그로 인해 부정육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그중에 부작용으로 갑질이라는 게 생겼죠. 현정 씨도 갑질이나 갑질을 당해본 적 있으신가요? 네, 저는 지금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하루는 고객님이 주문한 음료가 예전하고 맛이 다르다면서 바꿔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음료를 절반 이상 드셨더라고요. 그래도 친절하게 음료를 교환해 드렸거든요. 그러고는 조금 있다가 다시 오셔서 교환한 음료도 예전과 맛이 다르다면서 음료를 도저히 먹지 못하겠으니 환불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큰 소리로 불평불만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고 오신 잔을 보니까 음료를 거의 다 드셨더라고요. 좀 황당하고 기분도 좋지 않았지만 다른 고객들도 있고 또 큰 소리가 나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냥 환불해 드렸어요. 네, 힘드셨겠네요. 이렇듯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되고 좋은 그리고 편안한 삶이 오면서 그런 삶에 익숙해지다 보니 사람들은 불편한 상황을 잘 견디지 못하게 되었어요. 제가 처한 상황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불편함을 견뎌야 될 때 사람들은 자기 방어 심리가 나와요. 그래서 불이익을 당하기 전에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배려해야 된다든지 상대방이 내가 하는 행동에 말에 상처를 받던지 말던지 그런 거에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불만만 내세워 자신의 불이익과 불편함만 효소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갑질을 하는 건 아니에요. 네, 맞아요.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 아시죠? 이처럼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예의범절, 사람 간의 존중, 배려 같은 걸 배우죠. 그러나 경제 발전을 하면서 돈이 중요시 되는 사회가 되고 돈이 권력이 되는 사회가 되면서 예의, 존중, 배려 같은 것이 서서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런 도덕심이 결여되는 범죄나 사건, 사고가 더 많이 생겨나게 됐어요. 우리 삶은 예전에 비해서 충분히 풍요로운데도 우리는 계속 그 푸르움 속에서 더 풍요롭고 싶은 쪽으로만 마음을 두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욕구만 마음을 두고 살면 좋은 차를 사도 얼마 안 가 또 더 좋은 차를 사야 해야 마음이 채워지고 계속해서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감사함보다는 내가 갖지 못한 것에 향한 원함을 갖지 못할 때 오는 상실감을 느끼며 살아야 하는데요. 사람들은 좋은 것을 가졌을 때의 그 기쁨과 행복이 영화일 것 같지만 그 순간은 의외로 정말 짧습니다. 풍요롭게 원하는 걸 가졌을 때 더 행복할 줄 알았지만 원하는 걸 가졌을 때 그 기쁨은 금방 사라지고 또 다른 걸 원하게 됩니다. 저도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욕구가 끊임없이 올라와요. 아마 다들 비슷하실 거예요. 그럼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하고 나면 그게 더 이상 생기지 않나요? 아니죠. 욕구는 정말 다양합니다. 그럼 욕구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가지고 싶은 거나 먹고 싶은 거나 뭐 그런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욕구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본능이죠. 전 기본 욕구 중에 식탐이 많은데요. 이렇듯 욕구에는 다양한 욕구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나쁜 욕구만 있는 건 아닙니다. 좋은 욕구도 있어요. 욕구 중에도 좋은 욕구가 있군요. 네, 좋은 욕구는 우리가 사는데 배움을 줘서 우리가 발전할 수 있게 원동력을 만들어주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치르고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도 잘 살고 싶어하는 마음.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나라를 물려주고 싶은 선조들이 있었기에 이렇게 경제 성장을 보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나쁜 욕구는 그 반대 효과를 나타냅니다. 예전에 플렉스라는 단어가 유행한 적이 있었죠. 플렉스는 사치품 구매에 큰 돈을 소비하며 부를 가시하는 문화인데요. 저도 그 당시에 그 단어를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네, 그 플렉스가 요즘 젊은 세대는 SNS에 올리는 게 유행인데요. SNS 때문에 플렉스를 잘하기 위해서 생긴 사건을 알려드릴게요. 요즘 10대들은 아르바이트 번 돈으로 명품을 사서 SNS 사진을 올려서 자신의 정체성을 직면하는 명품 계급장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고등학교 다니는 강모군은 주말마다 고깃집에서 종일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버는 돈은 한 달에 40만 원 내외인데요. 그 돈을 모두 털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명품을 구입한대요. 그런데 2030 세대에서 사이에서 유행하는 플렉스 명품 소비가 청소들에게 장순이 알바를 해서 플렉스를 해야지 하는 정도가 아니라 청소년들의 범죄까지 손을 대게 하는 일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명품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불법 도달을 일삼는 청소년들이 적지 않고 심지어 친구한테 5만 원에서 10만 원을 빼앗아 도박 게임을 해서 번 돈으로 명품을 산다고 합니다. SNS에서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이름으로 떠도는 보이스피싱, 인출제 공모에까지 기웃거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청소년들의 심리를 심리학과 교수는 한 컷 한 컷 화보 같은 그들의 슈퍼인싸스러운 사진과 해시태그들을 보면 나도 그들과 살아보고 싶다는 모방 욕구가 피어오른다며 문제는 이런 순수한 부러움이 나도 다른 사람에게 멋있게 보이고 싶고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와 결합했을 때 이러한 명품 소비가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는 이모 씨는 플렉스 관련 영상이나 사진을 볼 때마다 부럽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에 슬퍼진다고 합니다. 안 보면 그만인데 호기심에 자꾸만 보게 되고 보고 나면 또 상대적 발탈감을 느끼고 헤어나기 쉽지 않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래서 SNS가 안겨주는 상대적 발탈감과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다고 하네요. 저도 SNS를 보면서 저 사람들은 대체 무슨 일을 하기에 저렇게 소비를 하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기사를 보면서 다 떳떳하게 돈을 벌어서 산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에 저런 사회 현상이 씁쓸하더라고요. 저도 SNS 보면서 부러운 적이 많았었는데 그게 다 좋은 게 아니었네요. 네, 이렇듯 경제가 성장하면서 만족감이 커지지만 욕구가 커지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만족감이 점차 감소하게 됩니다. 또 어느새 그 만족감이 사라지고 난 후에는 불평과 불만, 나중에는 범죄를 저지르는 일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심각하네요. 저도 나름 플렉스라는 걸 해본 적이 있는데요. 꼭 명품을 산 건 아니지만 커피를 좋아해서 하루에도 이곳 저곳 옮겨 다니면서 예쁜 카페나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커피나 케이크를 먹는데 돈을 아끼지 않아요. 나중을 생각하지 않고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 하고 나면 뭔가 스트레스도 풀리고 만족감도 높아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 사람마다 플렉스가 하고 싶은 게 있죠. 근데 그게 과하면 독이 되는 거고 결국에는 범죄를 부르게 되기도 하죠. 이렇듯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어 하고 싶은 욕구가 계속해서 생기는데요. 하지만 하고 싶은 것만 하면 살 수는 없잖아요. 이렇던 물질로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마음의 소망이 있다면 육체의 편안함과 원하는 물건들을 가지고 화려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의 진정한 행복을 찾기는 힘들죠. 마음의 진정한 행복이라니 좋은 말이네요. 본인의 직업을 단절하지 않고 이어나가는 부부 둘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파트로서 살아가는 거죠. 제 주변에도 딩크족으로 사는 부부들이 되레 있어요. 옛날에는 결혼하면 당연히 아이를 낳고 저희 부모님 세대에는 형제 자매들이 5명에서 7명이 있었잖아요. 지금 보면 정말 어떻게 아이를 키웠지? 의물중도로 아이를 많이 낳아서 길렀지만 정말 잘 성장해서 잘 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회가 발전하면서 80년대에는 남녀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는 캠페인이 있었죠. 그러면서 사회 구조도 하나만 낳아서 풍족하게 부족한 거 없이 잘 키우자로 변했고 현재는 출산이 선택이 된 거죠. 이런 뒤끈쪽도 경제 성장으로 자신의 욕구가 더 커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나의 삶의 만족도를 위해서 살던 삶이 아이를 낳아서 키우게 되면 아이 때문에 포기하게 되고 그로 인해 나의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걸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표현을 쓰는 사람도 나타났죠. 정말 아이가 낳으면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기사를 보는데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또 아이를 낳게 되면 경제적 어려움, 경력 단절, 이율되지만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책임감에 대한 부담감도 한복하는 것 같아요. 아이 키우는 게 힘들지만 그로 인해 행복과 기쁨이 참 큰데 말이죠. 네, 결국에는 이런 사고가 우리나라의 저출산을 넘어 2750년에는 한국인이 지구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저출산율이 나라의 존폐마저 좌지우지하게 생겼더라고요. 자주 신문 기사로 접할 만큼 최근 저출산의 문제가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다면 이런 경제 성장과 맞추어 자라나는 욕구를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욕구는 끊임없이 올라가기 때문에 욕구를 만족시켜야 되는 게 아니라 욕구를 자제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보통 내가 불만족하는 이유가 충분한 돈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욕구라는 것은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 갖는다고 행복하고 만족하는 건 잠시구나. 또 다른 욕구가 올라올 테니 내가 이걸 자제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간단한 것 같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아주 사소한 부분, 생활 습관부터 시작해 나가야 합니다. 전기나 물을 아껴 쓰고 음식도 먹을 만큼만 덜어서 먹고 생필품도 필요한 것만 구매하듯이 이렇게 하루에 지킬 것의 규칙을 정해서 지키고 가정 내에서부터 부부나 자녀들이 함께 원하는 것을 무조건 사지 않고 언제 사면 좋을지 꼭 필요한지 회의를 하거나 원칙을 정하는 것도 추천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경제가 어려웠을 때는 절제를 하고 싶지 않아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자제력을 키우는 훈련을 통해서 절제를 해야 합니다. 특히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자제력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마인드 교육을 통해 욕구의 성질을 정확히 알고 자제력을 배우고 아이들한테 가르친다면 욕구를 쫓아가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진정한 행복은 마음에 있다고 했습니다. 청취자분들도 물질이 아닌 마음의 진정한 행복이 가득 차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님 오늘 강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